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에너지 밴드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는데 복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조금 더 되살리면서요. 보시면은 3차원에 있어서 원 일렉트론 퍼 유닛 셀이니까 알칼리 금속에 대해서 한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일가 금속인 칼륨, 포타슘, 리튬, 카파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생겨보기 약간 다르니까. 왜냐면은 이 외곽이 최외곽이 argon 4s1, 2s1으로 끝나고 이거는 3d와 4s1으로 끝나다 보니까는 전자분포가 다릅니다. 그래서 페르미면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페르미면이 9에 가깝고요. 약간 변형이 있다 그랬고 변형이 많이 일어나서 튜브라는 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옆에 있는 카파들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된다 그랬고요. 이 차원에서 이제 2 일렉트론인 경우에, 그러니까 최외곽이 2개인 경우인데요. 완전히 스토링 프리 포텐셜을 갖는 게 인슐레이트가 된다고 했고요. 윅에 갖는 그러한 놈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메탈의 형태를 갖는다. 대표적인 것이 뒤에 나오지만은 그게 칼슘 같은 경우, 그죠? 칼슘 같은 경우가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마쳤는데, 이거 하면서 마쳤는데, 이가금속인, 이가원소인 금속인데요. 칼슘 같은 경우에 FCC 구조를 갖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와 같이 first band에는 빈 부분이 약간 있고 second band에는 전자의 파킷이 있는 그러한 형태의 3차원 구조의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3차원 구조에. 그래서 여기는 꽉 차 있으면서 약간 비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 전자가 있는 이러한 second zone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자들이 아주 작은 주머니들을 채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일 낙한의 홀수계의 전자, 즉 우리가 일가원소인 경우, 일가 체외각 전자의 경우는 거의 금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요. 단일 낙한의 짝수계의 전자가 있다. 그럴 적에 포텐셜이 큰 경우에는 부도체라고 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트롱 이런 경우죠, 그죠? 이런 경우다. 세컨드 밴드에 올라가는 것이 없이 퍼스트 밴드를 다 채워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자가 활발하게 움직일 만한 게 없는 거죠. 다 채워버려가지고. 그런데 위크한 경우에는요, 포텐셜이 중간에 지금 금속을 또 만든다.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다. 대표적인 게 칼슘인 경우죠. 칼슘이면 잘. 그래서 FCC 메탈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우리가 한번 그 페르미 서피스를 한번 보시면요, 이 웨이브 벡터가 그냥 4.6씩 그 아래에 있는 3차원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원인 경우는 아까 전에 주어져 그대로였는데 3차원의 경우는요, 4.6식을 보면은 그 아래식에 보면은요, 페르미 에너지 서피스에서의 KF라는 것이 3파이 제곱에 n에 3분의 1성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페이지 49페이지, 3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럴 적에 이제 first brilliant zone의 부피는요, 당연히 K 스페이스에서의 그 안에 최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분의 2파이 K에 3승의 뭐 4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이제 brilliant zone의 first를 보면요, 셀당 한 개 있는 거 아까 전에 이것들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적에는 아까 리튬과 같이 이렇게 되고요. 셀당 2개 있는 경우는 금방 공부했었죠, 그죠? 칼슘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세컨드 존에도 이런 게 생긴다 그랬죠. 이게 뭐였죠? 일렉트론 포켓이고 이거는 홀 포켓이라고 했습니다. 홀 포켓이라고 했고요. 문제는 셀에 3개가 있다서 상가원사인 경우는 이렇게 복잡하게 된다. 그래서 세컨드 존과 third 존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이것들은 지금 이거를 그려놓은 거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놓으자. 그럴지게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저거는 어디서 나왔느냐면요 이런 데서 나왔죠, 그죠? 이 그림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카파인 경우. 그래서 3차원의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 이것들은 여러분 에너지 밴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3차원 구조를 그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컴퓨터로.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페르미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FCC 메탈에 있어서 페르미 서피스를 어떤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거는 앞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KF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 KF 상승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L W 도달력, X 도달력. 근데 여기 보면은 그게 뭐냐면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런 걸 뜻하는 방향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가 원소인 경우는 A 삼성분의 4가 되고 전달밀도가 2가니까 2개 있으니까 A 삼성에 8개가 있고요. 3가에는 A 삼성분의 12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first brilliant zone과 second brilliant zone, third brilliant zone을 이렇게 저기 BCC의 경우와 FCC의 경우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FCC 메탈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BCC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카리 금속은 BCC 구조다. 알카리 금속은 포타시움이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FCC 메탈인 경우는 이가인 경우죠, 그죠? 이가. 그래서 이거에 뭐 2배씩으로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도달 여부라는 것은 방향으로 갈치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건데, 그 다음에요 이거는 사실은 하지 않았는데 타입 바인딩 모델은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걸 말하냐면요 아까 전에 페르미 서피스가요 주어지는데 약간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찌그러진 모양이죠, 그죠? 전체적으로, 그죠? 그래서 타이트 바인딩이라는 것은 꽉 묶어져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에너지 분포를 갖는다고 앞에서 나왔는데 제가 수식적으로 좀 어려워서 이 부분을 빼먹었습니다. 사실은 매스메이커 이렇게 수학적인 그래프로서 이거를 KX, KY를 변화시키면서 KX와 어떤 KY를 변화시키면서 저걸 그리는 거는 사실은 그림을 그리는 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뭘 뜻하느냐? 이게서 페르미 주기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밴드가 어떻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더욱 휘어져 있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요. 에너지 D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D 구조 모사의 실패에 대해서는 그냥 거의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D 구조로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D 구조를 할 적에는요 전자와 전자의 상호작용은 무시를 합니다. 자, 저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전자와 옆에 자신의 데 있는 어떤 핵과 그 옆에 있는 핵과 이러한 양성자와의 관계를 주로 다루어 가지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이게도 전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 원자에도 이것들 사실 상호작용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 주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대부분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이 전자전자 상호작용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해석이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대표적인 게 거기 나타나는 자석적인 것, 어떤 자성적인 성질과 그 다음에 모트 전련체라는 게 있습니다. 전련체인데 모트라는 사람이 알린 건데 그 전련체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의 아마 상호작용이 굉장히 현저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걸 선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16장 4절에 있는데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시험 공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 그런 게 있는 거구나.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16장 5절 아주 중요한 띠 구조와 광학적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제 전자가 띠 구조라는 것은 그 전자가 그 안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띠에 따라서 전자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빛이 들어갔을 때 이게 어떤 반응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16장 5절에는 이 구조와 광학적 성질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Y축이 뭐냐 옵티컬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광학적으로 흡수를 어떻게 잘하는가. 그리고 이게 X축은 웨이브랭스입니다. 웨이브랭스. 그래서 마이크론의 어떤 파장으로 가지고 이 빛의 파장이겠다, 그죠? 그렇지, 이게 만약에 지금 갈륨 아르세나이드나 이게 실리콘이죠, 그죠? 실리콘인 경우는 여기 보니까는 뭐 1.4에서 지금 그 이후로는 흡수를 안 하는 거죠. 그보다 낮은 웨이브랭스에서는 흡수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밴드갭의 H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갈륨 아르세나이드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게르마늄 같은 경우 2래 가지고 엄청 길이까지 가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밴드갭이 이게 제일 작고, 그 다음 작고, 그 다음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이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H바 오메가, 즉 웨이브랭스는 빛의 광자, 우리가 현대물리학 시간에도 배웠고요. 반도체공학 같은 데서도 배웠을 건데 광자의 에너지는 H가 HF로 주어지고 또는 HC 오브 람다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 또 이거는 H바에 오메가로 주어집니다.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여기 지금 람다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람다가 지금 이쪽으로 크다는 말은 H바 오메가는 작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H바 오메가가 EG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아까 말하는 밴드갭 에너지입니다. 밴드갭 에너지.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는 밴드갭이 여기 있네요, 그죠? 안 만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안 만나는 부분이. 맞습니까? 그래서 보니까네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건 또 뭡니까? 갈륨 아르세나이드도 안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그 말은 여기 갭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선 실리콘 같은 경우를 보니까요. 여러분 여기 노란색 부위를 보니까 얘 제일 높은 부위와 제일 낮은 부위의 K가 일치하지가 않죠. 맞습니까? K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지금 K인데 일치 안 하니까 다이렉트가 아니라 인다이렉트 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 반해서 갈륨 아르세나이드는요 제일 낮은 곳과 제일 높은 곳의 요 밴드와 밴드의 K가 일치를 해요. 감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이렉트 밴드갭 머티리얼이라고 하고요. 다이렉트 밴드갭. 이거는 인다이렉트. 대표적인 게 실리콘과 갈륨 아르세나이드다. 그래서 지금 이 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아마 있는데요. 밴드갭이 여기에 있죠, 그죠? 지금 여기서부터 흡수가 일어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에너지로 따지니까 1.5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같은 경우는 1.1 내지 2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리고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더 훨씬 내려가서 이 정도에 있다고 0.77 그 밑에서 밴드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X축이 지금 두 개가 있다, 그죠? 웨이브랭크가 있고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이거라고 보시면 되죠. 에너지와 웨이브랭크는 반비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웨이브랭크가 커지는데 에너지는 이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부터 볼 수 있는 게 실리콘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요. 여기 이상, 즉 여기가 1.2 정도 되는데 그 이상의 화장을 갖는 또는 그 이하의 에너지를 갖는 놈은 흡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옵티컬 옵소프션이 없죠. 그래서 여기 적어놨죠. H바 오메가가, 즉 이 에너지가, 광자의 에너지가 요 밴드갭 EG가 여기 있는데 EG보다 크면은 흡수되고 그냥 EG보다 작으면은 업소프션이 안 되고요. 그냥 통과된다 이 말입니다. 통과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과 갈륨 알세나이드의 과학적인 성질을 우리가 보는데, 갈륨 알세나이드는 이런 밴드갭은 비슷하지만은 실리콘하고 비슷하지만 실리콘은 인다이렉트 밴드갭이고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기서 인다이렉트 밴드갭 대표적인 게 여러분 실리콘 같은 경우인데요. 그 말은 지금 여기서 제가 그려보면 이 전도대의 제일 위에 부분과 가전자대의 제일 윗부분, 전도대의 제일 아래 부분과 가전자대의 제일 윗부분이 K 공간에서 K의 좌표가 다르죠. 이만큼의 K 차이가 있는 겁니다. 델타 K가 있어요. 자, 그럼 나중에 나오지만은 여러분 반도체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있는데, 요 EG만큼 차이가 있는데요. 이 인다이렉트 밴드갭에서는요, 여기서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일로 가려고 하면은, 지금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너지를 올려주고, 델타 K만큼의 파수도 변화가 있습니다. 자, 파수 벡터, 이 델타 K가 여기에 H바를 곱해주면 이게 델타 P가 됩니다. 즉, 운동량도 좀 더해줘야 된다. 운동량도. 그래서 인다이렉트 밴드갭 같은 경우는요, 운동량 보조까지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트랜지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응 시간도 느리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실리콘을 광을 이제 포토 다이오드 디텍터라 그래가지고요, 광 센서를 만들게, 광 검출기. 제가 미국에서 이거 광 검출기 실험을 해봤는데요. 실리콘을 쓸 때하고요, 갈륨 알세나이드 디텍터를 쓸 때하고 반응 시간이 달라요. 어떤 게 더 빠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빠릅니다. 다이렉트 밴드갭. 왜냐면은요, 갈륨 알세나이드를 쓸 적에는요, 에너지만 맞으면, 즉 이 조건만 만족하면은 그 센서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디텍터가. 그런데 실리콘은 어떻느냐면 에너지를 주고 나서 어느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전자가 그 운동량까지도 만족을 해야지 여기서 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뽑아가지고 전기 신호로 뽑아먹는 게 광검출기잖아요, 그죠? 태양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적에 요만큼의 운동량, 즉 델타 K에 해당하는 요 운동량의 어떤
추가적으로 보존해 주는 게 있어야지 이런 경우에 전자의 전이가 일어나서 반도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indirect, 즉 K 공간이 정한 K의 값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거를 간접천이다. 왜? 델타 K의 도움을 받아야 돼서. 근데 이거는 다이렉트, 왜 다이렉트가 하냐? 에너지만 그냥 맞으면은 다이렉트이 바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천이가. 전자의 천이가. 그래서 우리가 띠 구조에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을 광학적인 성질과 생각해 볼 적에는 그것이 인다이렉트인지 다이렉트인지도 생각해 줘야 된다. 왜? 광자가 들어가서 전자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광자의 에너지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운동량까지도 생각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요 온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온도에 예민하다. 온도에 안 예민합니다. 왜 온도에 예민하느냐? 온도가 있으면은요 격자 진동이 있기 때문에 엑스트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운동량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이가 잘 일어날 수 있는 반면에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많이 내려가 버리면은 거의 전이가 안 돼요. 전이가 무슨 말이냐? 에너지가 이 정도로 가도 운동량의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전이가 안 된다. 그만큼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우리가 이제 형광체 실험을 참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요, 우리 학과에서 형광체를 실험을 많이 하는 이유가, 소재를 좀 잘 만들 수 있고요, 우선. 그리고 안정적이에요. 보통 우리가 만드는 산화물 형광체 같은 경우는. 그런데다가, 어떤 그 성질을 측정을 해보면은 과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소재의 어떤 펑션, 기능을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전기적, 광학적, 기계적 성질들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광학적 성질이고 또 응용성도 높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디스플레이라든지 LED용 경광체라든지요. 또한 태양전지에도 써먹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형광체를 많이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어떤 물질들과 어떤 광자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색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람다로는 아까 전에 이 람다로는요 인프라레드, 레드 뭐 이런 걸로 많이 나눠놨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은 400나노에서 700나노 정도 됩니다. 또는 0.4 마이크로미터에서요 0.7 마이크로미터를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러면 요거보다 작은 경우를 우리가 UV라고 그러고요. 이것을 0.7 마이크론보다 큰 거를 IR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여기 대입하고 H와 C를 대입해서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고치해가지고 해보니까 레드가 우리가 가시광선 중에서 제일 긴 파장을 갖는 그 빨간색이 1.8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된다. 1.8. 그것이 만약에 파장으로 따진다면은 0.7 마이크로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넣고 계산을 해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알고 있다시피 오렌지 같은 경우는 한 550 나노 정도 되는데요. 580 정도 되죠. 그 다음 옐로우가 한 540, 550, 그린이 520, 530, 블루가요 한 450, 중대로 오죠. 480, 450, 바이올렛이 아마 한 400 정도 될 겁니다. 380, 400. 그런 식으로 했을 적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에너지로 보니까 우리는 3에서 1.8 사이에 있는 광자의 에너지 정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번 어떤 물질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제 인프라레드의 밴드갭을 갖는 놈은 실리콘, 게르마늄, 갈륨 아르세나이드다. 자 보십시다. 1.65보다 낫네요, 그죠?
맞습니까? 2.65보다 낮아요. 맞는가 한번 보시죠. 여기 1.65가 어디냐면 여기 있잖아요. 1.65 전부 보니까 다 흡수하는 거 보니까 밴드갭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훨씬 밴드갭이 낮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다. 인프라레드보다 위에 있다고. 그 말은 이러한 컬러를 갖는 광자들은 얘들인데 흡수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요. 얘들은 전부 다 실리콘, 게르마늄, 갈륨 아르세나이드에 의해서 디텍트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금 줄기로 많이 쓰입니다. 왜? 흡수 잘하니까. 흡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전자와 호를 한 개 만들어내겠죠. 그걸 양쪽으로 끄집어내면 광전류가 나오겠죠. 그것을 저축하는 것을 태양전지라고 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전류로 계산해서 그 시그널을, 그러니까 광이 몇 개 나왔는가 역으로 환산해서 알려주는 걸 광금줄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CDS 우리가 카드뮴 설파이드 그러는데 2.6 일렉트론볼트, 그러니까 요 그린하고 블루 사이에 빛들을 하는데 이것들은 통과하고요. 왜? 파장이 빛의 파장이 너무나 요거에 비해서 짧게 파장이 길기 때문에 흡수가 안 돼요. 충분한 에너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카드뮴 설파이드가 반도체인데 우리가 이것이 지금 카드뮴 설파이드 이렇게 있다가 요게 간격이 지금 2.6이다 이 말이거든요. 밴드갭이 2.6 일렉트론볼트인데 들어오는 빛이 2.3, 2.15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전자를 여기 올리기에 충분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통과가 됩니다. 흡수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좀, 그리고 또 좀 알고 있는 SiO2, A2O3, 다이아몬드 이런 놈들 우리가 절연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갭이요, UV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광체를 만들 적에는요, 여기 있는 놈들을 쓰지 못해요. 왜냐면 호스트 자체가 에너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밴드갭이 낮기 때문에요, 많은 빛들이 지금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UV를 특히 흡수해야 되잖아요. UV를 흡수해가지고 활성제한테 에너지를 줘야지 그 활성제가 비즈블 영역에 에너지를, 빛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활성제를 품을 수 있는 호스트 머티리얼들은 UV보다, 즉 우리가 여기시킬 빛의 그 에너지보다 더 큰 밴드갭을 갖는 이런 놈들을 섞어서 우리는 호스트 머티리얼을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자의 에너지와 어떤 이 물질의 밴드갭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리콘, 게르마늄, 갈륨 아르세나이드는 모든 빛에 대해서 다 흡수를 한다. 그죠? 흡수가 다 밑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카드뮴 설파이드 같은 경우는요, 비스블이나 UV 영역의 빛을 측정할 수 있는데 그린 이상의 영역의 빛은 측정 못합니다.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놈들은요, 주로 UV 흡수하는 물질로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비스블 같은 경우는 투명하게 보이죠? 이런 걸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결정을 만들어 놓으면요, 투명해요. 왜? 흡수 안 하니까. 흡수 안 하면 모든 빛이 통과해버리거든요. 통과한다 돼 있죠, 그죠? 요거 위로는.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 다 했는데 이거는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이와 같이 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컨덕션 밴드가 이렇게 돼 있고요, 밸런스 밴드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지. 밴드갭 에너지, 즉 그 진동수에 해당하는 오메가 G를 주기만 주면은 K가 일정하기 때문에 서로가 K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밸런스 밴드 엣지에서 컨덕션 밴드 엣지로 바로 전이가 일어난다. 즉 전자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빵꾸, 얘가 홀이라는 전공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그와는 달리 실리콘 같은 경우는요,
포톤이 올라갔는데 얘가 지금 머무를 곳이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게 K 공간인데 이만큼의 K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평으로. 그 오메가라서 그거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포논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톤을 줬는데 전자의 이 에너지 갭 더하기 이 포논의 어떤 에너지와 운동량이 또 필요하다. 저기서 에너지도 우리가 조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K에 해당하는 요 K에 해당하는 저기 포논 격자에 의한 운동량 여기 전부 다 H바를 곱해주면은 운동량이 되죠. 광자의 운동량, 그 다음에 요 자체 코어의 운동량, 그 다음에 격자의 운동량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도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다이렉트라 그러고 이거를 다이렉트, 직접 천이, 이걸 간접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찍는 이런 형태의 PL 데이터를, 포토루미네센스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뭐에 대해서 쓰냐면 실리콘 나노 크리스탈의 경우에 했을 적에 PL이 어떻게 나오냐. 그럴 적에 우리가 as deposited 했더니만 그냥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나노 크리스탈을 그냥 올려놓기만 했거나 올려놓기만 어디에 결정화가 충분히 안 돼. 근데 이 N2에서의 어닐링을 했다. 그 말은 결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PL이 한 개도 안 나오더라. 근데 우리가 나노 크리스탈을 통해서 이렇게 가해를 해서요. 결정화를 시켜줘서 했더니만 빛이 나오더라는 거죠. 뭐로 때렸는가는 지금 여기가 없는데 743나노메타에서 약간 붉거나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아까 내가 700나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보니까네 여기서 보면은요 600에서요 여러분 600 이게 왜 빛이 나오느냐면요 이게 어떤 743에서 피크를 가질 뿐이지 743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600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900까지 아주 넓은 범위에서 이런 빛을 내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일 적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왜? 여기에 있는 빛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빛이. 그래서 이게 아마 이분들이 연구한 결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오나요? 책에 안 나오네요. 근데 이런 그래프들은 우리가 8층의 복도에 보면 많이 볼 수 있죠. 물론 SD 포지티브 이런 말은 없습니다. 광막을 만든다든지 나노 크리스탈을 만드는데 열 처리 한 개도 하지 않고 이 어닐링이라는 것은요 열 처리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가열을 해줘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서 결정화를 시켜서 에너지 밴드를 어떻게 잘 만드는 그런 과정이 거친 후에 이런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런 어떤 넓은 폭을 갖는 135나노미터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폭입니다. 그 폭을 갖는 이러한 눈에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빛을 내는 겁니다. 뭐가요? 실리콘의 나노 크리스탈이. 그러니까 입자의 어떤 효과예요. 원래 왜냐하면은 실리콘의 밴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IR 쪽에 있어요. 이 정도에 있습니다. 이 정도에 있는데 이런 빛을 낸다는 것은 그 에너지 밴드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나노 쪽으로 가면서. 그래서 이런 빛도 내놓는다. 그 다음에요. 한 페이지만 더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금속에 특히 이제 광학적 성질을 볼 때 많은 금속들은 광택이라는 게 나죠. 그죠? 광택. 그러니까 빛이 난다. 반사돼서 빛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광자의 재방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자의. 그 말은 광자를 받아먹고 다시 광자를 바깥으로 내는 양이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것들은 X축이 우리가 number of electron이라고 했지. 전자의 개수고요. Y축이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게 이쪽이 에너지 전자의 개수인데요.
페르미 서피스라고 해놓은 이 부분은 지금 전자가 채워져 있는 최고의 에너지 높이를 우리가 페르미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페르미 에너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빛을 조여주면요, 옵션을 해서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여기로 가요. 갈 수 있죠. 여기로도 갈 수 있고요,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속 같은 경우는요, 표면이 산화되지가 않아요. 즉 옥시전하고 결합이 잘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어떤 산화청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요, 빛들이 더욱더 반짝일 수 있다. 빛들이. 그래서 광자를 재방출할 수 있다. 즉 전자가 충분한 에너지를 갖지 못하면은요, 광자가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는 거죠. 재방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속 대부분의 경우는 광택이라는 게 일어난다. 광택. 그래서 근데 여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옵티컬 프로퍼티라는 것은 지금 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밴드 구조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다. 밴드 구조하고. 왜 그러냐면은 밴드의 구조라는 것은 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 행동들이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그런 걸 말하는데요. 광자가 어떤 물질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 물질 내에 있는 전자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호작용을 어떻게 일으키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우리 눈에 다시 들어오는 광자의 정보는 달라지죠. 맞습니까? 대표적으로 형광체 같은 경우는요, 형광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 액티베이트가 있다고 할 적이에요. 포스트잖아요. 그러면은 UV라는 파장이 짧은 이걸 집어넣어줬을 적에 얘가 흡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액티베이터한테 줍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전자를 익사이테이션 시켰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좀 더 넓은 이 파장보다 더 긴 HF를 내는데, 가시광선을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을 에너지를 흡수하고 좀 더 낮은 에너지를 내다 보니까 형광체가 오래 사용하면 열이 나겠죠. 그죠? 왜? 에너지 디퍼런스만큼 열 에너지를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도 볼 수 있다시피 이거의 밴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빛을 흡수하게 되고 또한 어떠한 빛을 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시피 메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에너지 밴드에 따라서 이 광자와 어떤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쭉 복습을 해보면요, 많은 걸 지금 배웠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한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될 건데요, 우리 페르미 서피스가 어떻게 생겨먹었는가를 배웠고요, 브릴리언 조온에서 이렇게 2, 3차원에서 그 다음에 메탈의 페르미 서피스들이 이렇게 주어진다. 타이트 바인딩 모델.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오늘 B 구조와 즉 밴드 스트럭처와 빛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데, 실리콘과 갈륨 아르세나이드의 경우를 이러한 어소옵션 코에피션트, 옵티컬 어소옵션 코에피션트에 대해서 해보면서 여기 밴드 갭이 이렇게 주어진다. 밴드 갭. 즉 어소옵션이 한 개도 안 일어나는 빵이죠. 그죠? 밑에 빵이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밴드 갭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 밴드 스트럭처를 보니까 실리콘은 인다이렉트 밴드 스트럭처를 가지고, 갈륨 아르세나이드나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요 다이렉트를 합니다. 그런데 요 물질들마다 요 폭이 달라요. 지금 이건 반도체, 이것도 반도체죠. 왜 그런가는 우리가 뒤에도 좀 나오고 저번에도 배웠는데, 이건 공유 결합을 합니다. 왜 공유 결합을 하죠? 왜 한다 그랬냐면 실리콘이나 갈륨 아르세나이드는 다른데요, 이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사족이죠. 사족.
그리고 상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3개 또는 4개, 5개의 체외각 전자를 갖는데 그것들은 이온 결합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전자들이 체외각에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완전한 이온 결합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자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밴드 구조와 우리는 광자의 에너지를 가지고 한번 이 색을 가지고 광자의 에너지를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러한 그 물질들의 밴드계 권력에 의해서 표시를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물질들은 광에 대해서 어떻게 통과를 하고 흡수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놈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좋은 광 검출기로 쓴다 그랬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광이 들어가서 광 검출기의 원리는 광이 들어가서 전자를 호를 끄집어내는 것이죠. 마치 태양전지처럼. 그래서 그것을 광전류로 전류의 형태로 바꿔주면서 전류를 재가지고 전자가 얼마나 흘러갔나 그거를 측정함으로 해서 들어온 광의 개수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흡수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 게르마늄, 갈륨, 알세나이드는 거의 모든 미세대에서 1.65보다 낮은 1.8 1.1 실리콘 같은 경우 1.1 예를 들어서 이 게르마늄 같은 게 더 낮죠. 아까지는 봤잖아요. 그런 거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광자는 다 디텍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광검출기로 쓰인다 그랬고 얘는 그린의 빛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물질이죠. 그 다음에 이것들은 빛 안 나온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안 나온다. 그래서 호스트 머티리얼로 쓰기에 합당한 절연체 물질이다. 왜요? 밴드갭이 지금 UV보다 크니까요. 굉장히 밴드갭이 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여기서부터 반도체인데 이까지 반도체라 그러고 보통 아니지. 요 이상을 절연체라 그럽니다. 색깔로 지금 다 나왔지만 그래서 이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 연관해서 16장을 마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